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트럼프의 중대 발표, 이게 이렇게 굉장히 크게 떴었어요. 네. 뭔가 했더니 IS의 수장, 이렇게 수계라고 표현을 하던데, IS의 수장이 작전 중 사망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군사나 어떤 그 정치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촌 어떤 곳에서는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었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어서요. 항공기 운항 정보나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북 북부와 경북 북서 내륙에도 비가 오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내리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 있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특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 바다에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고요. 서해 중부 먼 바다와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부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또 부패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음식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살면서 돈 열심히 모으잖아요. 그 열심히 모은 돈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놨는데 전화 한 통으로 그 돈을 다 날리게 됐다. 그 돈을 누가 싹 탈취해갔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저는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잠을 못 싶어요. 자죠. 잠을 못 자요. 네. 근데 이런 일이 보이스피싱 얘기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고 요즘엔 별로 없지 않나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또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첨단범죄 수사 1부의 김정현 수사관입니다. 고금리권 재무 이용하시는 부분들 10% 이하 때 전환 대환 대출로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절대 어설프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이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고 얼마 전에도 억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전화 한 통에 날아간 제가 억대 피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그냥 바로 뜯겠습니다. 3억. 야. 3억 원? 네, 3억을 피해를 봤다. 아, 네. 요즘에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기도 했거든요, 저는. 근데 게다가 3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데요. 근데 또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평상시에는 보이스피싱 돈을 요구하면 의심을 해봐라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막상 내가 당하게 되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마냥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친정 엄마가 한번 당하신 적이 아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남동생 외삼촌 외국에 네. 사시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지금 대사관에 있다고. 어. 한국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없다. 비행기 값이 없다. 야.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이쪽으로 좀 붙여달라고 하시더래요. 어. 네. 그래서 엄마는 뭐 말투로 보나 뭐로 보나 너무 남동생이니까 외삼촌 같아서 네. 이제 이체를 해주려고 계속 시도를 하신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안 보냈어? 근데 다행이었던 건 계좌번호가 오류가 났대요. 아, 그대로 갔는데 계속 계좌번호가 세 번이나. 오류가 났어요. 네. 세 번이나 같은 계좌로 계속 넣었는데 네. 계좌번호가 틀렸다 이래서 네. 이제 엄마는 외삼촌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보신 거죠.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런 적 없었다. 어.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날 뻔 하셨었던 거죠. 정말 네. 천문다행인데요. 잘못 어머니께서 받아 적으셨거나 아니면 잘못 알려준 건데 정말 다행이네요. 아니 네. 저쪽에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한 사람들이 잘못 알려줄 리는 없고 어머님이 하나 잘못 적으신 게 그게 천운이었네. 처음만 그러니까요. 다행이었죠. 그게 아, 비행기 값 천만다행이었네. 한 150만 원 정도 아,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다행이었죠. 야. 네. 자, 근데 보이스피싱 이번에 당했는데 날아간 돈이 3억 원이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이번에 피해 당하신 분이 교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선생님? 네, 선생님이시니까 평소에도 이제 학생들의 그런 안전 당부를 위해서 가정통신문까지 보내가지고 이런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된다. 요즘엔 네. 수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안내까지 했었는데 본인이 막상 이렇게 피해를 당하니까 굉장히 한탄스럽다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금융감독원 직원 그리고 현직 검찰의 이름을 사칭한 이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네. 걸려와서 선생님의 통장이 지금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장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어머. 구속영장까지 오. 이제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인데? 이제 예, 이렇게 으름장까지 놓은 상태에서 음. 특히 이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내가 이런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네. 불안감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직인까지 찍혀 있으면 네.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게다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나중에 구속영장을 가지고 법조인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네. 네. 현직 법조인도 이거는 정말 실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일반인인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네.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의 금감원에 뭐 저런 문서까지 갖다 들이대고 으름장을 놔서 그럼 네. 그 선생님이 돈을 순순히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피해 사실을 자세히 듣고 나서는 네. 누구라도 굉장히 당하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잘 들으셔서 앞으로 꼭 이런 피해를 방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냐면 네. 그 검찰이랑 금감원을 사칭한 직원이 선생님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어떤 앱인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폴 안티스파이라는 그 경찰에서 실제로 이제 배포를 하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앱이에요. 악성 앱이나 유해 앱을 차단하는 앱인데 요 이제 로고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예. 실제로 앱스토어에 있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보이스피싱 일당이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선생님의 휴대폰에다가 그 원격 조정에 의해서 앱을 설치했는데 선생님이 보시니까 아까 그 경찰에서 배포했던 똑같은 앱이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과 뭐 금감원 직원의 감독하에 내 그런 대포 통장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악성 앱이었던 겁니다. 아까 나왔던 그 화면의 앱이 그 네. 악성 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굉장히 그냥 진짜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깔고 나면은 나의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원격까지 조정해서 그 앱을 깐 건데 그 앱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일단 휴대폰의 기기 정보, 기본 정보에 대한 것들이 탈취가 되고 네. 두 번째는 휴대폰의 전화번호 목록, 그리고 메신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도 조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GPS나 이런 여러 가지 휴대폰에 있는 개인 정보들이 전부 다 탈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화까지 조작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냐면 이제 금감원이나 뭐 그 은행 뭐 금융직원을 사칭해가지고 연락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나 의심이 들어서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받는 쪽은 이제 그런 검찰이라든지 금감원의 번호가 뜨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막상 전화를 받을 때는 그런 사기범들이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조작이 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말 영화에서 본 수법이네. 영화에서 왜 박스카 같은 데 딱 해놓고 저쪽에서 전화 걸면은 이쪽에서 받는데 여기 뭐 검찰청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속수무책인데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빼내가지고 그럼 돈을 인출했다는 거예요? 돈을 인출한 것도 굉장히 교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랑 뭐 어느 네. 계좌로 돈을 보내라 이런 식이었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돈도 거의 3억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네.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대 초중반의 교사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예. 부분도 사실 놀랍죠. 30대 중반의 직장인 혹은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라도 3억 원 모으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돈은 실제로 그 교사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핸드폰을 앱으로 조작까지 하고 이것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분은 거의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은행, 캐피탈사 이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 참,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무슨 헐리우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조심해라 하는데도 피해자가 또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당하고 알고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피해 금액이 12억 원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그래요. 올해는 더 증가해서 하루 평균 17억 원. 상반기에만 총 피해 금액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아니 근데 그렇게나 많은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이게 유독 우리나라에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가요? 세계적으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보이스피싱 범죄가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 국민이 다 핸드폰 갖고 있죠. 아. 또 핸드폰으로 모바일, 또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하고 있으니까 이 개인 정보만 이용하면 충분히 보이스피싱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기범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그 되게 어눌한 연변 사투리로 전화해서 고객님, 지금 고객님의 통장이 지금 비밀번호랑 주민등록번호랑 당황하셨어요. 예, 말씀이 많아지시는 거 보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류인데. 네. 해본 것 같네요. 네, 진짜 제가 해보고도. 이게 초창기라고, 초창기. 이건 네. 옛날 스타일이고 네. 들어보세요. 요즘에 이렇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이인철 검사입니다. 당신의 계좌 해킹당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딱 똑똑하게 하거든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하루에 신고하는 사람이 무려 67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법 또 이런 목소리 조심하셔라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걸려온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검찰에서 얼마 전에 이 김동철 주범으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검거한 현장에서 저희가 대량의 신용카드하고 대포 통장, 보안카드 등을 압수했는데 그 압수된 물품 중에 지금 이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잘났다. 끊어. 어떻게? 근데 잘났대. 피해간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앞에 얘기만 들어보면 멀쩡하잖아. 예? 멀쩡해요. 했어요, 지금 들으면서.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했어요. 무슨 검찰청이네, 또 뭐 금감원이네, 이런 게 기관 사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 중에 18.4%, 네. 즉 5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이러한 유형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것 말고도 걸려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게 저렴하게 해주겠다. 대출 받아라. 이런 것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또 실제 음성 준비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들어보시죠. 예,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연금리 5.4%라는 신용과는 무관한 당일 대출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예, 혹시 대출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네? 그렇게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내가 달달하다, 예, 고객님. 네. 예, C캐피탈 김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알았어.
웬일이에요? 아, 저분 형사분이라. 굉장히 형사분이에요. 저분 아마 형사분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보이스피싱 일당들한테 정보를 역으로 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금 정수 씨가 정확히 맞췄어요. 사실 이분이 현직 형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정보를 좀 더 캐내서 이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런 전화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서 80%가 이런 대출 유도에 이제 걸려들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본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그럼 속아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뭐 대출 사실 이런 걸 줄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뭐 계좌 정보라든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면 꼭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들으셨던 두 가지 수법 외에도 특히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될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주위에 누구야? 아줌마 조용한 곳에서 전화 받아. 울거나 그러면 끊고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건 알 필요 없고 나한테 얼마 해줄 수 있어. 묻는 말에만 대답해. 여보세요. 아줌마 똑똑하게 행동해. 허튼 수작 부리면 난 전화 끊는다. 내가 원하는 그건 3천만 원이다. 아니, 저렇게 되면은. 납치 협박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 그 자녀가 저렇게 납치됐다고 인식되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낼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당하는 유형인데 납치 빙자요. 근데 아니 본인의 그 자녀 목소리도 모르느냐? 근데 정신이 없으면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엄마 살려줘, 할머니 살려줘 하면은 이게 아들 목소리인 것 같고 또 손자 목소리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아들한테 그러면 전화를 해보거든요. 그럼 일부러 통화 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공범이 막 통화를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 빨리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가족 전화번호를 자기가 확보를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전화 걸 걸 뻔히 아니까 계속 통화 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못 받게. 네. 근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사고 이렇게 보면은 돈을 인출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나 세탁기에 넣어놔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걸 냉장고나 세탁기에 넣어놓으라고는 이유가 뭐? 옛날에는 이제 돈을 인출해가지고 뭐 어디에 지하철에 근거에 넣어놔라. 근데 그러면 이제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넣어놓으라고 하면 의심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안에 있는데 왜 하필 냉장고하고 세탁기일까요? 왜? 서랍에 숨겨놓으세요.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 범인이 들어가서 서랍을 다 찾기가 어렵잖아요. 서랍이 많으니까. 찾기 쉬운 냉장고하고 이제 세탁기에 넣으면 찾기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 분이 이렇게 당하셨는데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보이스피싱범하고 통화를 하면서 경찰서로 간 거예요. 네. 이 경찰한테도 이렇게 막 조용히 신고해가지고 이 범인을 집으로 유도해가지고 잡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집까지 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네. 거기다 요즘에는요 SNS 메신저로 피싱을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 지인 아는 형수님이 그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네. 야, 내가 다쳤으니까 지금 빨리 급하게 2천만만 좀 보내줄 수 없겠냐. 그래서 빨리 하고 바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 알겠다고 보내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잘 받았고 잘 치료했니? 연락했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다친 적도 없고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그래갖고 그냥 뭐 2천만 없어졌죠. 예, 일명 메신저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문자나 메신저를 받고 돈을 보낼 수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메신저로 일상 대화를 막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심의 그런 장벽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메신저 프로필을 일단 도용을 한 다음에 지인을 가장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실제 이 수법으로 가수 루나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SNS에 올린 적도 있어요. 이걸 피하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K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어떨 때에는 지구본 모양 또는 다른 나라의 국기 모양이 뜨면서 이제 대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능은 친구 등록을 하지 않은 발신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접속할 때 이제 이런 표시가 뜨는데
이걸 보고서 지인이 해외에 나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지구본 모양이나 다른 국기 모양의 로고가 뜨면서 이제 메신저가 오면 굉장히 주의하시고 전화로 또 확인도 해보시고 보통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인도 메신저로 딱 이렇게 돈을 요구하진 잘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의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친한 지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전화 연락을 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메신저 하나를 보고서 바로 돈을 보내거나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저희 언니한테 메신저로 빌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언니가 이제 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요. 피싱인 줄 알고 예. 어떡해요. 아니 근데 참 진짜 우리가 이렇게 조심을 한다고 해도 너무 이게 막 지나대고 이래서 사람이 그리고 어디 한번 혹 빠져들면요 나도 모르게 왜 혼이 나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보냈어. 근데 보내놓고 아차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골든 타임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몇 분? 네. 30분을 지키면 되찾을 수 있다. 30분입니다. 30분. 여러분 30분만 잘 지키면 혹시 피해를 당해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30분이 넘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왜냐하면 이 현금 지급께서 100만 원 이상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지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 30분이 지나가면 이미 빼가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30분이 지나기 전에 빨리 경찰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고 그러면 경찰과 은행에서 그 계좌를 이제 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이 범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뺄 수 없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은행에 신청해가지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30분이 넘어가면은 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잖아요. 이 돈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외무부에서 또 해당 국에다가 이거를 다 반환하고 요청하고 반환 요청을 해도 이미 다 돈을 써버리면 나중에 소송을 해도 받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30분 안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혹은 은행에 30분 이내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네요. 그렇습니다. 은행이 먼저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뭐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또 은행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은행에 먼저 하고 경찰에 신고. 네. 중요한 거는 30분 이내에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30분이 지나서 내가 알았어. 예?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러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범인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범인은 잡았지만 돈은 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다단계로 조직처럼 역할 분담을 하고 있어요.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그런 인출책을 담당하는 아주 뭐 그쪽에서 끈앞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유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고 하더라도 검거되기까지도 거의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고 일당이 검거가 되더라도 그 돈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그때 보통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서도 다 받지 못한 그런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판결문을 받아놓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고 그래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다 보면은 그 자금책이라든지 인출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판을 받다가 중간에 합의로 배상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수사로 엄벌을 이제 촉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서 지급 계좌가 이제 정지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돈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또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혹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쳐서 보이스피싱 일당 계좌로 다시 보낸 경우. 그러니까 중간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경찰 사이버 수사대다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 이 말에 속아가지고 3천만 원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천만 원 통장이 이 범인의 통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통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됐거든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사람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보이스피싱 그 범죄자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모르고 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인들이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좀 사주면은 1%의 수수료를 주겠다. 가상화폐 한창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상화폐를 이제 산 거예요. 수수료는 받지 않고. 근데 그 돈을 이제 빼갔는데 그 돈은 그 통장은 누구 통장을 이용했냐면 이 일반인 통장을 이용했고. 그래서 피해자는 이 일반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당신이 혹시 보이스피싱과 공범 아니냐. 당신 통장, 소위 말하는 대포 통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 소송을 했거든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을
당연히 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수수료 거쳐갔으니까. 1%, 네. 네. 통장을 누가 봐도 거쳤으니까. 공범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수수료는 받지 못했고 네. 또 이렇게 공모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물론 뭐 실수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형사처벌은 받기가 어렵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이 사람은 이제 그 무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 나렸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를 인지하거나 아니면 과실이 있었으면 나중에 민사소송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하는 거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통장 빌려준 사람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공모를 한 거라면 그거는 처벌을 좀 받아야 되겠죠? 예, 처벌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걸 알면서 제공을 했다. 이런 경우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사상의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법원에서도 만약에 실수로 이걸 빌려줬다 하더라도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알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그런 아르바이트가 또 있다고 그러던데. 요즘에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이 심리,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요. 취업을 시켜주겠다. 대신 이제 취업을 하면은 이제 월급을 주잖아요. 네. 월급을 이제 받는 통장을 알려달라. 그럼 계좌번호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실제로 당신 통장인지 확인할 테니까 현금 카드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빌려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대포 통장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연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걸 몰랐잖아요. 네. 형사적으로는 이제 무죄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경찰청에도 불려다니고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취업하면서 계좌번호까지는 뭐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월급 네네.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현금 카드를 뭐 준다든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취업이 안 돼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 보이스피싱 네. 같은 사기 수법으로 통장 내라고 당신 취업됐다고 그래놓고 그걸 또 빼가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아, 그걸 또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고. 아. 근데 이렇게 점점 보이스피싱이 이래가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할까요? 이제 예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법들을 살펴봤는데 우선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의 은행 이런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뭐 비밀번호라든지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개인정보라든지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전화를 받아봤어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추궁을 하고 네. 집요하게 뭔가 내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모르는 일인데 불안하고 네. 거기다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그리고 대포통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바로 끊으시고 네.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기관들에서는요 오라고 그래요. 아. 당신 뭐 잘못했으니까 네. 언제까지 오셔 이렇게 얘기하지 전화로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안 한다고. 계좌번호 요구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요즘에는 또 이런 그 보이스피싱을 알려주는 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뜰 때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그 보이스피싱 전화다 이렇게 해서 함께 뜨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조심해야 네. 된다고 하니까 이런 앱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뭐 앱 같은 거는 깔아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그 이 보이스피싱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오히려 돈을 뜯은 사람이 아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받고 나서 오히려 네. 그들한테 돈을 받아냈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굉장히 유명했던 얘기인데, 이제 검찰청인데 지금 당신의 명의가 도용돼가지고 당신의 통장이 지금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급하게 돈을 이제 옮겨야 된다.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네. 옮겨야 된다.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해보니까 아, 요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야,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아, 내 통장이 청약 주택 통장이어서 100만 원이 돼야만 빠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98만 원밖에 없다. 2만 원만 좀 급하게 빌려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잠깐 한숨을 쉬더니 네. 잠깐만요. 그리고 전화 끊었대요. 그래서 네. 그냥 놓쳤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갖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2만 원 넣어주겠다고요? 그래, 2만 원 넣어주겠다고. 회의했나 봐요. 전화가 야 이거 어떻게 2만 원 넣어달래. 이렇게 회의했나 봐. 그런 다음에 계좌번호를 묻고서 이제 돈을 진짜로 2만 원을 넣어준 겁니다. 네. 넣어줬는데 거기 보내준 사람도 네. 서울지방검찰청 이렇게 딱 찍혔대요. 네. 그래가지고 순조롭게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돈을 뜯었답니다. 아니 회의도 했겠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저 통장 만드느라고 저걸 시간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돈 보낼 때 이제 보내는 사람 이름을 수정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보낸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2만 원 때문에 또 약간 조금 곤란하게 된 것도 있었대요. 뭐예요? 2만 원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2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보낸 쪽이 보이스피싱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검찰과 경찰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관련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이 통장을 압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여기가 이제 주 거래 통장이어서 핸드폰 요금, 공과금 다 여기서 빠지는데 3개월 동안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가서 사정사정해서 현금으로 월급 받고 막 이렇게 고생했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웃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랬지만 사실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이거 보복 들어오고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도 알고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또 내 주소까지 알까 봐 걱정인데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너무 그 사람한테 욕하거나 그러면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본인의 그 개인정보 같은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개인정보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막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빌려다든지 이렇게 뭐 낭패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한테 아내거든요. 아내한테 이혼하자 이런 문자를 보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진짜 이혼하는 줄 알고 막 뭐 그런 낭패를 겪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하시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학교나 직장을 거론하면서 복수하겠다 협박도 한다고 네, 하고요.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 사람 명의 그 이름과 핸드폰 번호로 음식을 막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10판을 주문한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음식값을 지불하게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뭐 거칠게 대응하지 마라 이런다고 아니 그럼 보이스피싱이면 공소랑 네 이렇게 하라는 거냐? 그거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자극하지 말고 그냥 끊어요.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럼요. 그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대 갯돈을 가로채서 도망간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액수 몰랐는데 11억 9천만. 야, 12억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단 갯돈이 12억이나 모였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이 정도 금액이 커지려면 피해자가 어마어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게. 네. 예, 맞습니다. 이 문제가 된 개주는요, 부산에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83명의 주민과 영세 상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개를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했던 개가 15개나 됩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실제로 개를 운영을 했었는데 본인이 이 중에 일부 돈을 쓰고 갯돈을 줄 돈이 없어지니까 또 다른 개를 만들어가지고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 존재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위장을 해서 자기가 그 갯돈을 타가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갯돈을 줄 날이 됐는데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하고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이런 개원들이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참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개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개를 이렇게 많이 하나 싶은데 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해요? 네, 주변 지인들하고 웃으시는데요. 무슨 개 하시는 네, 거예요? 여행계 하고 있어요. 여행계. 어릴 적부터 정말 보고 싶었던 게 그 하늘이 쫙 펼쳐지는 그림 같은 오로라 있죠. 네. 오로라를 너무 보러 가고 싶은데 여행 상품으로 한 3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3년 후에 가자.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네 명이서 네. 지금 붙고 있는데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 부으면 되잖아. 네. 개주는 저고요. 야, 그래. 하고 이게 되게 있습니다. 좋다니까. 네. 개주가 TV에 나오는 사람이어야지. 안심이 돼요. 매주 여기가 앉아있으니까. 그럼 어디 가지도 못해. 네, 그러니까 안 나오면 도망간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웃은 게 저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뭐. 저도 친구들이랑 좀 소소하게 저희는 금액이 크진 않고요. 여행 가거나 혹은 같이 이제 가까운 데서 놀 돈만 마련하는 식으로 같이 모으고 있는데 요즘에는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솔로계가 있대요.
솔로계. 솔로는 뭐야? 혼자라는 건데. 그죠? 솔로들만 뭐 혼자 계한다고? 솔로일 때만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약 10,000원씩 모은대요. 그래서 네. 같이 뭐 밥도 먹고 놀다가 재밌는 건 남자친구고 여자친구 애인이 생기면 탈퇴를 하는데 탈퇴비가 2만 원이 있대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혼자 솔로인 그 친구가 그 돈을 다 가져요. 가져가는. 야, 이거 뭐 돈 받아도 씁쓸하게. 웃을 수도 돈 없고, 받아도 웃을 수도 씁쓸하겠는데요? 없고. 그렇죠. 마지막에 탈퇴한 사람이 탈퇴비를 낼 필요는 없는 거네, 그죠? 그렇죠. 마지막에 탈퇴한 다 사람은 갖는 그걸 거야. 가져가는 거죠. 오. 뭐 탈퇴비 정도 가져가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거 가져가자고 그냥 계속. 혼자 지낼 수는 없죠. 그 개가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개 때문에 그 결혼율이 자꾸 저하합니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혹시 정수 씨는 걔 하는 거 없어요? 아, 저는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전설적인 분이거든요. 정말 개 모임을 20년 동안 오야하시면서 단 한 번의 사고가 없이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안정적인 분이시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개를 한다가 갑자기 돈을 안 낸다거나 갑자기 날아가거나 이렇게 없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위험해서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기사 한번 본 적 있었거든요. 14억 원인가? 꽤 큰 돈 뭐 있었어. 그때도 액수가 굉장히 컸는데 그거를 네. 이제 갯돈을 빼돌려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가 돼서 기사가 네. 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서울 나요.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재래시장에서 한 씨라는 개주가 사람들한테 이제 호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월 40만 원씩 불입을 하고 25개월만 불입하면은 매달 1,000만 원씩 받고 이자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니 은행을 이용하면 되지 왜 개를 들까? 네. 일단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쉽잖아.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개주가 와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믿고 이제 가입을 했는데 무려 60명에게 14억 원이라는 돈을 편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서 이 사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맡겼을 정도면 굉장히 믿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개라는 게 모르는 사람끼리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끼리 하다가 그게 막 깨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리고 개라는 자체가 친분 쌓으려고 그거 낼 때마다 얼굴 한번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경우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 직접 취재한 인터뷰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식을 부르면 수학이 수석수 1년에 2번씩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우리 같이 전부 이러고 다녀요. 오토바이 타고 이러고 다니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냐고. 이 보니까 부산에서 개돈 빼돌린 것도 그렇고 은평구 전통시장의 경우도 그렇고 개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곽지연 씨도 네. 개주입니다만. 지금 이게 갯돈 작정을- 빼돌리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정을 하면은 작정을 하고 빼돌린 건데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개원들이 왜 그동안 몰랐을까? 근데 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순번개라고 하면 25번이 제일 마지막이면 제일 마지막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이 가장 이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목돈이니까 네. 다 25명에게 당신이 다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마지막 순번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계속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 순서가 돼도 본인한테 돈이 안 오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알아보면 이미 이 사람은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건데 이 개주 같은 경우에도 이 돈을 개인적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의율이 됐어요. 보통은 이제 이 갯돈을 가져간 경우에는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을 의도였기 때문에 네. 이건 사기죄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고 해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사례는 어때요? 개돈 11억 9천만 원 빼돌린 개주. 어떻게 예, 돼요? 일단은 부산 사례도 처음부터 개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러니까 개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사람들을 개라는 명목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중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이제 돈을 타간 것처럼 해가지고 또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사기, 편취 행위가 인정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금액이 또 11억 9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라서 이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상당 그 이상의 실형의 중형이 선고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득액에 이하에 되는 벌금도 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개를 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개주의 구속 여부도 뭐 중요하지만은 내 돈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 돈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개주가 다 써버렸으면 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개주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뭐 개를 다 해산을 해가면서 그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개주는 이미 돈에 대한 자금력이 굉장히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계금을 다 반환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압박을 해서 엄벌을 촉구하고 하면 중간에 보통은 1심에서 어떤 형량을 받고 개주가 돈을 상당 부분 반환을 해가지고 굉장히 형량이 낮아진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말고 엄벌을 촉구하고 배상명령 신청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놔야 됩니다. 네. 아니 이 개돈 때문에 소가리 하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또 개돈 피해 이럴 땐 이렇게 해라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돈 마음대로 쓰고 채워 넣는 예주. 네, 이럴 때 진짜 불안하죠. 개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충분히 자기가 사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통장 안에 다시 넣어놨다, 개돈을 채워놨다고 해도 이제 개원들 입장에서는 개주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라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돈을 다 잃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이런 개돈은 쓰면 안 된다.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가 없는 건가요? 사실 개는 그 사조직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되는 날에 그 돈을 못 받는 경우에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돈을 정상적으로 잘 지급을 하고 있다면 결국 형사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된다. 나는 개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딱 그 통장에만 보관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면 개주하고 개원들 간에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용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용도가 지정된 돈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그런 죄를 추궁할 여지도 있게 됩니다. 네, 약정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개돈 가지고 도망친 개주. 이거 난감하죠. 난감하죠. 이거 잡아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망가서 문제된 적이 많잖아요. 네, 2017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서울 광장시장에서 이 돼지 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친근하면 사람들에게 막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런 사기를 쳤는데 피해 금액이 무려 17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잡았는데 이 개주인 걸 몰라봤다고 합니다. 왜냐? 얼굴을 다 고쳤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막 작정하고 도망 다니면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이미 이 사람이 돈을 다 썼다고 합니까? 그래서 변제받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도망을 갔다. 그래도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은 이 사람이 도망가면은 이제 지명 수배를 내리고 기소 중지 처분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신 검문에서 잡을 수도 있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는 출국 금지 그리고 입국할 경우에는 바로 체포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도피했을 때는 공소시효 같은 게 그때부터 정지가 돼요. 그렇죠. 국내에서 만약에 도망 다니면 공소시효가 이제 사기죄나 이제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에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 못 잡으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기간은 이제 시효가 정지가 되니까 해외에 있어도 다시 이제 입국을 하면 그 기간부터 다시 기산이 되고 빨리 고소해서 잡으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무슨 또 저 고성 이쪽에서도 무슨 그런 고성에서도 이제 피해 금액이 19억 원이었는데 이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잡은 게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남겨두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할 수가 있었는데 처벌을 해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빚 갚고 다 쓰면은 처벌만 하고 실제로 피해 병상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민사소송을 빨리 하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근저당을 설정하든지 가압류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미리 이제 개원들 중에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못 받아서 피해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약간 조금 돕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책임을 나눠서 이렇게 나눠 가져서 나눠 좀 도와주면 네.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먼저 받은 개원들한테 뭔가 청구할 수 없습니까? 만일에 모든 그런 개원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형사고소가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 개주에 대해서는. 그럼 나머지 분들이 뭐 십시일반으로 못 받은 사람한테 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가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돈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네. 사실상 돈을 이미 받은 사람은 다행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형사고소에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는 개원들끼리는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얼마를 줘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개주에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새로 뽑은 개주를 통해서 위임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돈을 다시 청구하거나 반환받거나 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먼저 받은 개원들한테 그러면 네. 개원들끼리도 이게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질 거예요. 네. 주긴 쉽지 않을 것 네. 같고요. 다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개또탄 후부터 개돈을 안 내는 맞아. 개원. 어우, 아, 이것도 있겠네. 그래요? 너무 얄밉죠. 이런 경우들 꽤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것 때문에 고생 엄청 하셨거든요. 네네. 그걸 받으러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처음 순서로 이제 개돈을 타고 그다음부터는 돈 내는 걸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나 내일 줄게.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줄게. 어머. 이러면서 네. 계속 미루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역시 그러면- 곽계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래요. 곽계주니까. 근데 이게 네. 강제로 빼올 수도 없고 개원들은 되게 정말 아. 입장이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법적인 조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개주들이 아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게 그거예요. 본인도 피해자다. 네. 개원이 중간에 갯돈을 타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갯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개원이 탄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약속 위반이거든요. 근데 개주만이 일단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고소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원들 역시 그 돈을 갖고 행방불명되거나 도망가면은 나중에 이제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개원, 그다음 믿을 만한 사람은 개주, 그런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주가 그런 개원들한테 이제 소송을 걸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또 네.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원들은 다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개주가 막상 이제 법적인 조치를 이제 하지 않으면 다른 개원들은 이 개주를 대신해서 뭐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데 제3자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송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아봐야 그 사람들이 이미 돈을 써버리고 나면 그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담보도 설정하고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를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개를 붙다가 아니 이 개가 좀 이상해. 그러면 내가 임의로 그동안 저 부었던 돈 좀 돌려주세요 네. 하고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임의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청산 절차를 따로 거쳐야 됩니다. 결국 청산을 하게 되면 개를 깨지게 되는 것인데 이때는 본인이 불입했던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돈을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개돈을 탄 것 중에 자기가 불입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개돈을 못 받고 계속 불입하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불입했던 돈을 이제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절차입니다. 아니 정말 듣다 보니까요. 이 개돈 피해가 난감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마지막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완전히 운명 공동체네. 네? 네 번째, 중간에 개가 개가 깨진 깨진 경우. 이럴 때 돈도 못 받았다면 정말 난감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개주한테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바로 이제 개가 깨지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네. 되는데 본인이 냈던 돈만큼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개 종류가 워낙 많이 있긴 한데 이제 번호 순서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소위 낙찰개라는 것도 있다. 낙찰개? 예. 그게 낙찰개, 뭐죠, 낙찰개? 낙찰 이제 개원들이 모여가지고요. 마치 경매처럼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써서 낸답니다. 그래서 내가지고 가장 적게 센 사람이 먼저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있으면 이게 계속 돈이 불어서 크게 받는. 그러니까 액수는 조금 적지만 돈이 급한 사람들은 좀 낮게 써가지고 먼저 그렇죠. 받고 뒤에 이제 이월금이라든지 적립금이 있을 때 뒤에 받으면 좀 많이 이런 경우인가 보죠? 그렇죠. 그런데 요런 사례가 한 번 있었답니다. 네. 어떤 사람이 2년 만기에 낙찰계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한 달에 40만 원씩. 그래서 이제 2년간 넣어서 960만 원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받으면 1,500만 원의 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의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붓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다가 잘못돼서 이제 이 개가 깨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주께서 야, 그래도 내가 원금만은 잘 챙겨주겠다 했는데 이분은 나는 1,5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1,5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개라는 것은 개주와 개원들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개원이 돈을 내지 않아도 개주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개주가 실제로 돈을 써버렸다. 현재 자력이 없다. 그러면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주의 신용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아주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개주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에 적금하는 게 안전하지. 이 개라는 거는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또 잘 아는 개주 있는데 곽개주도 괜찮습니다.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느끼고 가네요, 오늘. 아니 근데 은행도 은행에 적금하러 갔더니 파생 상품 이자 더 좋다고 그거 하라고 그래서 그거 했다가 또 날리고. 네, 파생 상품 말고 일반 적금, 일반 예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걸 믿으면 합니다. 이거 뭐 누구 믿어? 개 했다가 날리고. 파생상품에다 날리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환경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뭐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한번 볼까요? 그림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곽지연 씨는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전기차를 한번 타본 네.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시동을 걸었는데 이게 시동이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전기차를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 충전소가 굉장히 적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차가 충전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멀뚱멀뚱 좀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네. 약간 불편했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기름값보다 충전 비용이 매우 저렴해서 자꾸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불안한 게 제주도는 워낙 좀 그래도 잘 갖춰진 곳이어서 많죠. 그런데 네. 전기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동하다 보면 거기서 또 완전히 또 방전해가지고 멈추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아직 불안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요즘에 하이브리드 카 타는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브리드 카를 내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사야 이거 좀 잘 샀다고 소문날까? 요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실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주변에 저 하이브리드 차 많이 보이고요. 네. 제 주변만 그런가? 요즘에 다들 이거 한번 타볼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판매된 이 친환경차가 10만 대를 넘어서 12만 대거든요. 그중에서 말씀하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니까 요새는 대세가 하이브리드 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그 많은 차종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현실적으로 가장 맞고 연비라든지 가격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오래된 차량은 도심으로 진입이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친환경 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앞으로도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디젤 차는 새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3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등급, 5등급 되면 대도시 진입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 진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말씀드린 대로 연비나 이런 부분도 이점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운행상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가격인데 하이브리드 가격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비싸서 좀 망설여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혜택이 좀 있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예전에는 혜택이 몇백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점차 줄어들어서 그만큼 이제 완성도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100만 원이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 취득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세제 혜택뿐이 없어서
대해서 약 14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지나면서 20, 30만 원씩 줄 예정이면서 네. 앞으로는 몇 년 지나면은 내연기관차고 혜택이 거의 똑같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구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환경도 생각하고 좋은 점이 많아서 구매하시려는 분들 가격 때문에 망설였다면 혜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았는데 네. 그게 점점 줄어든다면 하이브리드 차 구매율도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온 지 23년이나 됐습니다. 완성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은 좀 복잡하지만은 중고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격도 괜찮고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점이 크기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혜택이 설자 준다 하더라도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혀 이점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하이브리드 차를 지금 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점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근데 타면서도 항상 궁금한 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항상 충전을 하잖아요. 네. 이제 배터리가 다 닳지 않게 항상 충전을 해놓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저는 한 번도 전기 충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는 이 그릇에 물을 집어넣어서 퍼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소를 쫓아다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또 전기 모드로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방전되더라도 엔진이 자동 가동이 되면서 전혀 충전기를 찾아다닐 필요 없으니까 내연기관차 같이 쓰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발전기네. 맞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이 바로 회생제동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자동차만 하더라도 제동을 하게 되면 마찬 에너지로 에너지를 날려버리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띄거나 아니면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배터리에 재충전을 시켜줘요. 그리고 또 이 신호등 앞에서 정지되어 있으면 당연히 공회전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요새 나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는 이 자동차의 지붕을 이 태양광 패널을 집어넣어서요. 이걸 역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충전시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연비 자체는 디젤차 이상으로 갈 정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연비가 떨어지는 자동차는 차를 들고 뛰고 싶을 심정이거든요. 근데 요새 자동차는 야 이거 바늘이 왜 안 떨어져? 계기판을 두들겨요. 그 정도입니다. 1리터에 30km 이상 갈 정도니까 연비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회생 제동 에너지도 있고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장점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차를 들고 뛰고 싶어야 돼요. 아니 예전에 우리가 연비 얘기할 때 그랬어요. 100원짜리 동전을 쫙 한다. 또 어떤 차는 다닌다. 1000원짜리 지폐를 쫙 뿌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심지어는 슈퍼카 가면 뒤에 냄새 맡고 따라가는 차. 근데 하이브리드 차가 정말 좋은 거는요. 조용해요. 맞아. 그래서 앞에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이제 차가 오는지 모르고 깜짝 놀라서 피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특성이 좋아지면서 EV 모드라고 전기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골목길 같은 데서는 전기차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소리가 안 나서 사람이 안 피하다 보니까 접촉사고 생겨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일부러 소음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에서도 요새 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이나 정숙성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고요. 뭐 일반 내연기 같은 가솔린 디젤보다도 장점이 뛰어나기 때문에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그렇고 워낙 완성도가 좋아진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얘기도 있었다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리를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조용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몇십 명 부상을 입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안 나다 보니까 저희가 골목길 걸어갈 때 차 온다고 뒤에 되돌아보지는 않고 소리를 듣고 옆으로 피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움직이다가 접촉사고가 생겨서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마 1, 2년 이내에 법규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소리를 넣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차가 지나가는데 람보르기니 소리를 넣어서 웽 하고 지나가고 소리를 택일할 수 있는 이런 전자음향이다. 이것도 이제 일종 사업 모델로 준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장점을 많이 들어도 저는 이제 사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비싸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세제 혜택도 주는데 나는 집도 지금 반은 은행 거고 막 이런데 또 은행 거는 싫은데 내 차가 차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도 모터나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성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 가격 특히 가솔린차 대비해서 15에서 20% 비싸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
전기 혜택 약 140만 원 정도 고려하면은 약 10% 비싼데 연비가 워낙 뛰어납니다. 이거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은 특히 이 상세되는 거 충분하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성이 아까 회생 제동 에너지라는데 가다스다 반복하는 도심지에서 더더욱 이 회생 특성이 좋아서 네. 연비 특성이 뛰어나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류가 많아요. 하이브리드 차도. 어떤 거 사야 돼요? 뭐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도심지를 주로 골목길을 주로 간다, 밀집 지역을 주로 간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더 배터리 기능, EV 기능이 좀 강화된 차를 산다든지 또 아까 일부 예에서 이 지붕에다가 이 태양광 패널 능교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충전 상태가 좋거든요. 네. 여러 가지 자기의 운전 특성이나 운전하는 범위 이런 것들을 봐서 택일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운행이 내가 주라면은 네.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에 강한 모델을 선택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또 네. 가다스다를 반복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네. 역시 회생 제동 특성이 좋은 이런 네. 자동차를 택일하게 되면은 또 에너지 회수하는 능력도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차를 타게 되면은 반월이 진짜 안 떨어지는 이거 피부로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수입차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로 주목받았던 차들이 좀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요새 국산차도 많이 들었지만 수입차도 약 20% 이상이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친환경차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연비가 상당히 뛰어난 부분도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말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신경을 쓰시면은 훨씬 더 장점이 뛰어난 부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네. 이 일반 하이브리드랑 차이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중간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4km, 5km 뿐이 EV 전기 모드로 못 가기 때문에 좀 더 전기차로 가면은 조용하면서도 연비가 뛰어난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 팩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구멍이 2개인데요. 하나는 주유구, 하나는 충전구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야간에 심야 충전을 하게 되면은 30에서 50km를 전기차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서 직장 사이가 하루에 35.5km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기차로 운행을 하면은 휘발유의 6분의 1, 7분의 1 연료 비뿐이 안 들고요. 주말에 교회를 가져가고 나갈 때만 엔진이 자동 가동이 되니까 이거는 충전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이 전기차를 장점을 활용하게 되면 최대 극대화시켜서 연비를 아낄 수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은 근데 홍보가 덜 돼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어때요? 요 괜찮네.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몰랐구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더 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비싼데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지금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전기차도 보조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 판매도 늘어나지 않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가을 축제가 한창인데요. 경남 창원 마산에서는 국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6일 토요일에 시작된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마산 어시장과 도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오색 국화 향기 가을바다 물들이다를 주제로 13만 6천 송이로 만든 9,500점의 국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선상 불꽃쇼, 화러 시식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도 펼쳐지니까요. 가을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작품들이 많아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야간에 유등과 국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가을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이면서 이번 주는 또 10월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주거든요. 벌써요? 네, 계획 한번 꼼꼼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